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이제 23살 된 여자입니다. 이 친구가 판을 거의 매일 들어가서 보는 애고 일 치르고 잠도 안 와서 여기 올려봅니다. 물론 이 친구가 못 볼 수도 있겠지만요. 제목 그대로 거지근성의 무기념인 룸메를 짐 하나하나 제가 정리해서 내쫓았어요. 이 추운 날 좀 불쌍하긴 한데 1년 동안 스트레스 받은 거 생각하면 속은 후련하네요. 최대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1년 전쯤 같은 학과 동기인 친구가 자기가 사는 고시원이 너무 환경이 안 좋다고 지금 부모님이 보증금을 모으신다고 하니까 1학기 종강 때까지만 좀 지낼 수 있게 해달라기에 그러라 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자취하는 곳은 오피스텔로 거실 제외하고 투룸입니다. 좁은 방 하나를 옷방처럼 썼는데 그 방에서 지내라 했죠. 그 친구의 약 1년간의 발자취를 간단하게 하나하나 써보자면 제 물건을 함부로 씁니다. 옷, 액세서리, 화장품, 노트북, 스타킹, 속옷 등등 진짜 사소한 거 하나하나 몰래 혹은 당당하게 씁니다. 그리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친구 불러서 놀고 술 마시고 재웁니다. 또 방 안에서 담배를 핍니다. 전 담배를 피지 않아요. 그래서 피지 말라 하면 에이, 방 안에서 창문 열고 펴서 괜찮아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화장실에서도 피길래 화장실에선 제발 피지 말라니까 볼일 볼 때 안 피면 안 나온다며 핍니다. VOD인 영화, 예능 등을 마음대로 결제합니다. 콘텐츠 이용료만 월 5만 7천 원까지 나온 적이 있고 이때까지 누적만 해도 계산은 안 해봤지만 15만 원은 넘을 것 같아요. 덕분에 우수 고객이네요. 물론 갚는다 했지만 아직까지도 안 갚고 있고요. 본가 내려가서 집 비운 동안 몰래 남자친구를 불러서 재웁니다. 또 자기가 야식 시키면서 계산은 절대 안 합니다. 언제쯤 방 구하냐고 물어보면 오열하고 괴로운 가정사와 저에겐 항상 미안해하고 있다며 얘기합니다. 같이 살면서 단 한 번도 월세를 받은 적이 없고 진짜 말 그대로 얹혀 살아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의식주 모든 걸 해결합니다. 1학기 끝나고 8월쯤에는 돈 모으는 게 늦어지는구나 했고 알바하면서 피곤해 쩔어 학교 다니던 친구라 안쓰럽기도 했는데 점점 아나무인에다가 제가 보기에는 한 달에 6, 70 정도 버는 거 뻔히 보이는데 밥 한 번, 심지어는 그 싸다는 학식 한 번 안 사줍니다. 근래 들어서는 자기가 아주 집 주인인 양 굴고 저를 거의 돈 많은 등신으로 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11월 초에 제가 이 친구와 술 마시며 올해 말까지 나가달라 했습니다. 아, 해가 지났으니 작년 말이네요. 2달이란 시간이 있었고 그 시간이면 방 구하기엔 충분한 시간이니까요. 알바 때문에 바쁜 거 알잖아 하면서 울먹거리기에 주말에는 쉬니까 토요일이라도 조금씩 방 알아보고 다니라고 했습니다. 혹시 혼자 다니기 싫으면 저도 같이 다녀주겠다고 했죠. 그때 알았다고 눈물 찔끔찔끔 하더니 그 주 토요일에 한 번 나갔다가 3시간도 안 돼서 들어오더니 마땅한 곳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정 안 되면 방 구하는 어플도 있으니까 그거라도 보면서 연락이라도 해보라고 하니까 알겠다고 몇 번 보는 눈치더니 어느 날 휴대폰 보니까 그 어플마저 다 삭제해놨습니다. 그냥 나갈 생각이 없어 보이고 일주일에 2~3번은 치킨 먹자, 닭발 먹자 하면서 음식 시키고는 계산할 때만 쏙 빠집니다. 점점 스트레스가 극으로 달아오르면서 그냥 내쫓아 버릴까 하고 상상만 하고 지냈어요. 그러던 와중 기말고사 시즌 때 저도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고 그 친구한테도 크게 주고 싶지 않아서 나가라는 얘기는 잠깐 멈추고 서로 일에 집중했죠.
제 방에서 한참 공부하다가 배도 고프고 해서 편의점에서 도시락이라도 사와야겠다 싶어 친구한테도 먹을 거냐고 방문 두드리면서 물어보니까 너가 사는 거야? 랍니다. 제가 살려고 하긴 했는데 순간 빈정이 확 상하면서 네 건 네 돈으로 사 먹어야지. 너 먹을 거면 나가는 김에 너 것도 사올게 하니까 잠시 말없더니 안 먹는데요. 그렇게 그냥 편의점 가서 도시락 먹고 올라와서 방 안에 들어가 책상에 앉았는데 전 이성의 끈이 끊어진다는 게 무엇인지 그날 알았어요. 강의 노트 중 교수님께서 정말 중요 부분이라 말씀하셔서 별표 친 부분에 굵은 매직으로 지그재그로 낙서를 해놨더라고요. 심지어 따로 제가 필기한 부분 못 보게 매직으로 선 그어놓고는 그 옆에 메론 그림이랑 치사하다고 적어놨더라고요. 강의 노트야 다시 한 장 뽑으면 되지만 따로 교수님 말씀 필기한 부분을 그렇게 망쳐놔 버리니 더 이상 볼 수도 없게 됐죠. 열받아서 종이 들고 걔 방문 발로 차면서 나와라 하니까 웃으면서 나오더니 노래를 틀면 짜증을 내서 무엇하나 이러는 겁니다. 내가 너 지금 뭐하냐 했더니 너 나 돈 없는 거 뻔히 알면서 그러기 있어? 나는 너한테 실망이야 실망 하더니 필기 보여줄 테니까 치킨 쏘라는 겁니다. 그때 모든 게 다 짰습니다. 내쫓는 상상만이 아니라 진짜 내쫓아 버리자 라고요. 종강 후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이번 달 말까지 무조건 나가야 한다고 집주인이랑 계약할 때 문제 생긴다고 매일 말했어요. 물론 집주인 얘기는 거짓말이긴 하지만요. 친구도 알았다고 방 구하고 있다고는 했지만 간간히 너 재계약하는 거 방 둘러보러 올 때 나 밖에 잠시 있으면 안 돼? 라던가 그냥 집주인한테 말하고 두 명이서 살면 안 되나? 어차피 투룸인데 라며 나가지 않을 거라는 기색을 보였죠. 그럴 때마다 저는 무조건 안 된다. 31일까지는 무조건 나가야 한다며 딱 잘랐습니다. 이것 때문에 조금 서먹서먹해지긴 했는데 나갈 생각 전혀 없는 건 확실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12월 31일이 됐습니다. 당연히 친구는 방을 안 구했고 제가 무슨 얘기만 하면 피하려 하고 집 오면 피곤하다고 자버리면서 방에 대한 얘기를 저랑 조금 더 하지 않으려 했지만 같은 동아리 친구에게 연초에 다 같이 집에 모여서 술 마시자는 소리도 한 걸 전해 듣고 정말 나갈 생각 하나도 없구나 하고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뭐 계획이라 할 것도 없긴 하지만요. 친구는 야간에 일해서 오후 4시쯤 나가서 그 다음날 아침 8시는 돼야 들어옵니다. 어제인 31일에 일하러 가기 전에 씻고 나오길래 너 오늘 방 빼하는 거 알지? 하고 물어보니까 갑자기 짜증을 버럭 내더니 야, 연말에 일하는 것도 짜증나는데 좀 나중에 얘기하자. 일하러 가는 거 안 보이냐? 합니다. 거기다 대고 저도 짜증난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내일 주인할머니 방 보러 오셔. 이번에 재계약해야 한다고. 네 집 오면 피곤하다고 또 잘 거잖아. 하니까 그래 나중에 얘기해 하면서 방 안에 들어가 버리고는 곧 일하러 나가 버렸죠. 그 친구가 나감과 동시에 친구에게 나갈 때 쓰라고 사준 이삿박스랑 뽁뽁이 들고 친구가 쓰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깨질 것 같은 물건이랑 화장품들만 뽁뽁이로 포장하고 나머지는 대충 박스 안으로 넣었습니다. 포장하고 정리하고 물건 가려내고 그렇게 한참을 정리해서 거실, 화장실, 신발장까지도 친구 물건은 단 한 개도 남지 않은 걸 다 확인하고 끝내니까 8시가 훌쩍 넘었더라고요. 신발장 앞에 짐 전부 다 가져다 놓으니까 큰 포장 박스로 3박스에 다이소 제일 큰 봉지로 한 봉지 가득 나왔습니다. 그렇게 소파에서 잠시 쉬다가 깜빡 잠들고 일어나니까 그새 날 바뀌어서 1월 1일 오늘 새벽 2시였네요. 신발장 앞에 놓인 거 그대로 들고 나와서 복도에 놔두고 이삿짐입니다. 가져가지 마세요. CCTV 촬영 중입니다. 라고 종이에 적어서 써놔주고 전체적으로 잘 보이게 폰으로 사진 찍고 들어와서 비밀번호 바꿔버렸습니다.
다시 친구방 가서 텅 빈 친구방 모습도 찍고 화장실도 찍어서 찍은 사진 전부 카톡으로 보냈어요. 사진 전부 전송하고 새해 선물이야. 혹시라도 집 앞에서 땡깡 부리면 바로 경찰 신고할 거니까 그러진 말고 오늘 낮 12시까지 어디가 됐든 집 내 눈앞에서 다 빼줘. 혹시라도 그 후에 있으면 쓰레기라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든 내가 다 버려버린다. 강의 시간이고 동아리고 계속 마주치겠지만 우리 인사는 하지 말자. 해피 뉴 이어 라고 보냈고요. 카톡 보내고 나서 뭔가 두근거리기도 하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어서 인터넷 좀 보다가 판에 글 써봐요. 3시쯤 쓰기 시작했는데 쓰다 보니까 벌써 5시가 넘어가네요. 전화, 문자, 카톡 전부 다 차단하긴 했는데 차단으로 넘어간 전화만 벌써 20통이 넘네요. 나중에 그 친구 도착하면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다시 받아줄 생각은 없어요. 정말 깽판 치면 경찰 부르려고요. 추가. 댓글 하나하나 다 읽어봤어요. 진작 내쫓지 그랬냐? 돈 다 받아라. 동기들한테 알려라. 헛소리하고 다닐 것이다. 다시 받아주지 마라가 주된 내용이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여곡절은 좀 있었지만 완전히 내쫓았습니다. 동기들은 대부분 이미 알고 있고 몇몇은 이미 글 읽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일단 월세, 공과금, 밥 사는 거, 영화 결제 등에 대해서는 딱히 돈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좀 재수없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저희 집은 좀 잘 사는 편에 속해요. 돈 걱정도 크게 한 적이 없었고 용돈이나 생활비로 대학생이 받기에는 좀 많은 정도로 받기도 해요. 부모님이 그렇게 주시는 것 역시 타시에서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재밌는 곳 많이 놀러 가라고 그렇게 주시는 거고요. 물론 취직하면 용돈은 없고요. 만약 룸메가 그동안 고맙다고 밥이라도 사주거나 하다못해 사줄 때마다 고마움이라도 진심으로 보였다면 아마 제가 더 나서서 사줬을 것 같네요. 월세나 공과금도 어차피 원래 내던 거고 영화 결제도 대부분은 룸메가 먼저 보자고 했지만 저도 같이 볼 때도 있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깝다라는 감정은 크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저의 행동이나 호의에도 자신은 그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룸메의 모습에 점점 실망한 거죠. 실제로 저한테 넌 잘 사니까 좋겠다 라던가 돈 많은 땡땡아 나 이거 먹고 싶어 라든지 장난 반 진담 반으로 말한 적도 있으니까요. 이때까지 돈 쓰는 거에 대해 호의를 베풀었을 때 그것에 대해 당연하게 여긴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지 제가 더 질질 끈 것도 있는 것 같네요. 나름 사람들을 잘 만나왔다 생각하고 위로하고 있어요. 룸메에 대해서는 첫 글 쓰는 동안 해돋이 볼 거라고 새해 카톡에 일찍 다 본 친구들이랑 이야기 나누고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랑 저랑 자주 다니는 친구들이랑 제 속사정에 대해선 잘 알고 있어요. 룸메 빨리 내쫓으라고 귀에 닳도록 말한 것도 이 친구들이고요. 사실 학과 동기라 해도 저희 과가 모두 다 같이 다니는 분위기도 아니고 전공 과목 아니면 거의 흩어져서 수업 들을 시기라 알만한 애들만 알면 문제 될 것도 없어요. 동아리 사람들도 대부분 제 사정을 알고 있고요. 술 마시면서 상담한 적도 여러 번 있어서 어떤 상황인지는 알고 있어요. 아마 룸메가 저에 대해 헛소리하고 다닌다던가 저를 미친 여자로 만들고 다니면 그것만큼 좋은 자뻑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새해 카톡 하나씩 보내면서 마지막에 저 그리고 이제 룸메랑 드디어 끝냈습니다 라고 보냈으니 눈치챌 만한 사람들은 눈치챘을 것이고요. 답장도 대부분이 잘했다, 수고 많았다 이런 거였고요. 굳이 이 글에 대해서 퍼뜨리진 않겠지만 벌써 몇몇 본 친구들도 있으니 제가 굳이 퍼뜨리지 않아도 퍼질 것 같네요. 하여튼 다시 돌아와서 그 친구들이랑 집 내다 놓은 이야기로 한참 이야기꽃 피우다가 도어락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당연히 비밀번호는 틀리니까 오류 소리가 나고 두세 번 더 누르다가 초인종을 누르대요.
여튼 인터폰 보니 역시 룸메였고 인터폰 켜고 왜? 한마디 하니까 한숨 푹 쉬더니 잠깐만 얘기하자 잠깐만 하면서 울먹이더라고요. 제가 인터폰 계속 켜놓으면서 할 말 있으면 이대로 얘기해 하니까 인터폰 소리가 잘 안 들린답니다. 지금 지하철에서부터 걸어와서 너무 추우니까 방 안에서 좀 얘기하자고 저 하란 대로 다 한다고 하네요. 거기에 대고 기다려봐 하고 방 안에 들어가서 얇은 패딩 하나 입고 신발장 앞에 서서 문 안전걸쇠 잠궜어요. 그 문 살짝만 열리고 못 열게 하는 거요. 문 잠금 해제 버튼 누르고 잠금 장치 돌아가는 소리 들리기 무섭게 문을 쾅 열대요. 당연히 문 걸쇠에 걸려서 다 안 열리고 제가 너 뭐하냐 하니까 갑자기 주저앉아서 펑펑 우는 겁니다. 목소리가 뭉개져서 못 알아듣기도 했고 제가 안 들으려고 웹툰 보기도 했지만 간간히 들은 것으로는 우리가 겨우 재계약 때문에 이렇게 될 사이야?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잔인해? 나 정말 갈 곳 없는 거 알잖아. 대충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설마 얘가 정말 재계약 때문에 내보내는 걸로 착각하는 건가 싶어서 설마 너 진짜 내가 재계약 때문에 이러는 것 같냐? 하니까 갑자기 고개를 들더니 그럼 뭐냐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룸메 오기 전만 해도 내가 혹시라도 마음 약해지면 어쩌나 싶었는데 그런 모습 보니까 마음이 굳건해지더라고요. 너랑은 정말 할 말 자체가 없다. 조용히 하고 짐 빼고 조금만 시끄럽게 하면 너 진짜 경찰 부를 거다 하고 문 닫아버렸어요. 그렇게 신경 끄고 TV 보면서 있었고 12시쯤 문 다시 열어보니까 예상외로 짐이 다 사라졌더라고요. 잘 해결돼서 기분도 좋고 너무 쉽게 해결된 것 같아 허무하기도 하고 했죠. 뭐 잘됐다 하고 집 들어와서 한참 다시 TV 보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어요. 당연히 룸메였죠. 별 얘기는 안 했고 짐은 잠시 아는 사람 집으로 옮겼고 폰 빌려서 전화한 거다. 너한테 진짜 미안해서 그렇게라도 한 거고 지금 근처 카페에 잠시 앉아있다. 잠시만 얼굴 보고 얘기하자. 난 지금 왜 너가 화가 났는지 모르겠다. 고 하길래 커피 제 거 미리 시켜놔라 하고 준비해서 나갔어요. 저도 할 말은 그래도 다 해야겠다 싶었고요. 나가면서 현관 비밀번호도 바꿔버리고 카페 가서 얘기했죠. 참고로 호수별 비밀번호라 세입자 임의로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카페 도착했는데 제 커피 안 시켜놨더라고요. 아메리카노 시켜놓으라고 했는데 한 2시간 정도 얘기한 것 같은데 저는 널 왜 내쫓았는지 하나하나 설명하고 그 친구는 계속 병명해 상황 모면하려는 대답만 하더라고요. 자기는 갚으려고 했다. 이번에 방학 동안 돈 벌면 월세도 내려 했다. 너랑 나랑 스타일이 겹쳐서 내 옷인 줄 알았다. 남자친구를 데리고는 왔지만 재우지는 않았다. 담배는 새해부터 끊을 생각이었다. 너한텐 진짜 미안해하고 있다. 등등이요. 그리고 자기는 억울하대요. 그렇게 자기가 싫었으면 왜 그때 받아줬냐고요. 저는 진짜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고 더 이상 우리 집 근처에 오지 말아달라고 비밀번호 현관도 바꿨으니까 오지도 말고 이제 더 이상 연락도 하지 말아달라 얘기하니까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3월까지만이라도 지내게 해달라고 또 울대요. 그러면서 자기 집이 1년 내내 이런 상황이라고 말하는데 그 말도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상황 모면하려고 하는 말 같았어요. 제가 그 친구에게 둘 중 하나 고르라고 하면서 그냥 쫓겨날래? 아니면 너 이때까지 지낸 월세랑 공과금 이것저것 내가 계산한 먹을 것들까지 하나하나 계산해서 청구해 줄 테니까 그거 전부 나한테 갚고 쫓겨날래? 하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 숙이더라고요. 뭐 사실 돈 받아낼 생각 없습니다. 저도 달라 해봤자 질질 끌면서 안 줄 거 뻔하니까요. 하여튼 그렇게 잘라내고 카페 도망치듯 나와서 집으로 왔습니다.
짐을 어디에 옮겼는지는 말을 안 해서 모르겠지만 저랑 친하고 얘기 나누는 학교 사람들은 아닐 거라 생각해요. 대부분 상황을 아니까. 그렇게 집 와서 가장 먼저 부모님께 전화 드렸죠. 부모님이 모르셨냐라는 분들도 계시던데 같이 사는 건 아시고 계셨어요. 근데 제가 이것저것 말을 안 하니까 그냥 잘 지내는가 보다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간간히 그 친구는 언제 집 구한다니 하고 걱정하시긴 했고요. 전화해서 이것저것 얘기하진 않고 몇 달 동안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너무 사람 피말려서 오늘 그 친구 내보냈다 말하니까 별 말씀 없이 잘했다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피곤해서 잠들었다가 다시 일어나서 밥 먹고 후기 쓰게 되네요. 뭔가 잘 해결된 것 같아요. 사실 아직도 수신 차단으로 넘어가는 전화가 간간히 오긴 해요. 스팸 메시지함도 벌써 42건째고요. 대충 뭐 귀해달라 이런 얘기밖에 없어요. 앞으로도 좀 해결해야 할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지만 괜찮습니다. 이 친구가 남들한테 뭔 소리를 하고 다녀도 저는 가만히 있을 겁니다. 처음에 말했지만 얘가 저에 대해 헛소문 퍼뜨리고 다니는 거야말로 자폭하는 거니까요. 뭐 물론 제가 심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무슨 상관인가 싶고 동기들도 그렇고 올해부터 다들 바빠질 시기라 그런 것들에 관심이나 가질까 싶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쓰다가 친구가 웬 페북 캡처 사진을 보내줬는데 페북에 글 하나 싸질러 놨네요. 인간관계라는 것에 회의가 든다나 뭐라나. 차단 풀고 화나요 눌러주고 싶네요. 카페 나가서 제가 할 말 다 한 것도 속 시원하고 제 집이 이렇게 아늑하다고 느껴진 것도 오랜만인 것 같네요. 갑자기 비어버린 방을 어떻게 사용할까 하고 고민하는 것도 좋아요. 인테리어를 좋아해서 두근두근 거려요. 평소에 좀 무르다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이렇게 칼같이 잘라내는 경험을 해보니까 뭔가 제 자신이 업그레이드한 기분이 들기도 해요. 걱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좋은 한 해 되시길 바랄게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미치겠어요. 남자친구랑은 싸우다가 같이 작성하는 거예요. 이 말은 어느 한쪽으로 의견이 치우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제발 누구 말이 맞는지 댓글 좀 남겨주세요. 저랑 남자친구는 내년 결혼 예정입니다. 저는 28살, 남자친구는 29살이고 연애 기간은 6년 반 지났습니다. 남자친구랑 저는 똑같이 빠른 년생이고요. 같은 과, 같은 단대도 아니지만 주변 사람들이 많이 겹쳐서 자주 만나다 보니 연애했고요. 그만큼 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빠른 년생이라 19살에 입학해서 29살 되던 해에 졸업했고 바로 29살에 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꼭 가고 싶던 분야였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이 석사 학위라서 가야만 했습니다. 다만 야간 대학원에 입학해서 오후에는 일하고 저녁에 대학원을 갔습니다. 현재는 졸업하고 프리로 일하고 있으며 연봉이 일정하지는 않지만 보통 3천만 원에서 많을 때는 4천만 원까지 받기도 합니다. 평균 3,200에서 3,300 정도입니다. 남자친구는 졸업하고 25살에 바로 취직했으며 현재 연봉은 4,100입니다. 둘 다 가정 형편은 비슷합니다. 잘 살지도 않고 못 살지도 않고 지방이라 서로 중상위권 정도는 되겠네요. 남자친구와 저는 모은 돈은 똑같이 8천입니다. 저는 따지고 보면 9,500이네요. 이유는 밑에 작성하겠습니다. 저는 학부 때 예체능 계열이었는데 차가 필요해 보인다며 외삼촌이 준준형 차 한 대를 뽑아줬습니다. 외삼촌은 저희 집에서 장가가기 전까지 10년을 함께 살았고 장가가기 전에 차를 뽑아준 것이었습니다.
외삼촌이 저희 집에 살 때 생활비를 안 내고 그냥 살았는데 그 대신 굵직한 것들을 해줬지요. 방이 남기도 했고 막내 외삼촌이라서 엄마가 많이 신경 썼거든요. 예를 들면 컴퓨터 바꿀 때 한 번씩 큰돈 들여 좋은 걸로 바꿔주고 소파나 식탁, 크게는 김치냉장고 이런 식으로 집안에 바꿔야 할 살림이 있으면 삼촌이 알아서 바꿔주고 저한테도 엄청나게 잘해줬습니다. 삼촌은 자영업을 해서 벌이가 꽤 좋았던 걸로 알아요. 그런 삼촌이 장가가기 전에 차를 사줬고 지금의 외숙모인 삼촌 여자친구도 다 알던 상황에서 일절 뭐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차량용품 선물해주고 주유권 선물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삼촌이나 숙모에게, 특히 숙모에게 참 고맙고 지금도 저랑 사이가 너무 좋습니다. 돈을 벌면 삼촌 자식들에게 도움을 주리라 하는 생각을 항상 했고요. 제가 돈을 벌기 시작했고 삼촌은 큰아들 하나에 쌍둥이 딸이 있습니다. 저는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부터 삼촌의 자식들, 즉 동생들을 위해 따로 돈을 모아놨고 그 돈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위한 돈도 모아놓았습니다. 그렇게 모아놓은 돈이 1,500만 원입니다. 여기서부터 남자친구와 저의 입장이 나뉩니다. 남자친구 모은 돈과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도와주셔서 2억 5천 아파트를 한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절 위해 1억 해주신다고 하고요. 그래서 저는 따로 모아놓은 1,500만 원은 삼촌네 조금 주고 저 결혼하기 전에 부모님하고 여행 다녀오려고 합니다. 삼촌 사업이 예전만 하지 못한데 아들, 딸은 3명이고 한참 돈 많이 들어갈 때라 힘든 눈치입니다. 더 모아서 주고 싶었지만 미리 주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합니다. 왜 1,500만 원을 굳이 다른 곳에 쓰려고 하냐며 돈을 더 보태서 결혼할 때 쓰자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돈을 모으면서 제 돈이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남자친구가 화를 내면서 너는 모은 돈이 9,500인 것이라고 합니다. 저의 이런 상황들, 삼촌네와의 관계에 대해 남자친구가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다 알고 있고요. 나름 자기 나름의 양보라고 하면서 500만 원 주고 1,000은 결혼자금에 보태라는데 아니 막말로 제 돈을 왜 남자친구가 가타부타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집에 채울 혼수 포함해서 나머지 할 만큼 하면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그럼 자기도 2억 3천 아파트 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하라고 그럼 2억 3천 아파트 하고 2천 남는 걸로 하고 싶은 거 하던가 뭐 알아서 하라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씩씩거려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타협점을 찾을 문제인가요? 남자친구가 당당하게 올려보라고 해서 작성했습니다. 좋지 않은 기분에 앞뒤 제대로 맞게 썼는지도 모르겠네요. 현명한 답변 부탁드려요. 추가. 제가 후기를 남기는 이유는 오직 단 하나입니다.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기 위해서입니다. 저렇게 글을 올리고 이틀 후에 함께 글을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때 당시 남자친구는 글을 보고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다가 자신이 나쁜 놈 되니 좋냐는 한마디를 하더군요. 분명 같이 작성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딱 잘라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1,500만 원에 대한 마음은 변함이 없다. 선택은 오빠가 해라. 혹시 나보다 돈을 더 들여 결혼하는 것이 싫은 것이면 똑같이 해도 되고 굳이 아파트를 해오겠다면 명의도 어떻게 하든 관계없다. 사람들 말처럼 똑같은 돈 들고 반반 결혼하고 싶다면 그렇게 해라. 단 한 가지 분명한 것은 1,500만 원은 내 돈이 아니라는 것이니 이 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했습니다. 왜 돈을 공개했냐는 이야기도 있던데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아파트까지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온 이야기이고 6년을 넘게 만나 모든 사정을 알고 있는 남자친구라서 믿음 하나로 이야기했던 것 같네요.
남겨주신 댓글들을 보면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 오래 만난 남자친구에 대한 욕도 아니었고 단호하게 헤어지라는 이야기도 아니었으며 딱 하나, 외삼촌 내외가 알게 되면 속상해 하실 것 같다는 내용이 정말 와닿았습니다. 저렇게 제 입장을 이야기하고 원하는 것을 정리해본 후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저의 최선이었습니다. 사실 6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함께한 추억을 무시하지 못했고 헤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헤어지고 난 후 내가 또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을까 싶었고 이 문제만 아니면 남자친구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조율을 해서라도 결혼을 하고 싶다는 제 마음은 욕심이었습니다. 제 이야기에 대한 대답은 하지 않은 채 가끔씩 그 돈 줬어? 아직 가지고 있지? 라는 추궁만 할 뿐. 저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곧 줄 거야. 알아서 할 거야. 우리 어떻게 할지 언제 대답할 거야? 라고 했고 남자친구는 다시 입을 닫고는 말을 돌렸습니다. 저는 아직 결정을 못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제 스스로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새해가 되고 삼촌과 숙모의 결혼기념일쯤 1,500만 원을 모두 드렸습니다. 원래는 1,0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엄마에게 듣기로는 삼촌네 경제 사정이 많이 안 좋아졌다고 하여 별 도움은 안 되겠지만 마음이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케이크를 사고 통장을 포장하여 드렸습니다. 삼촌과 숙모는 당연히 절대 받지 않는다며 거부를 하셨고 저는 어쩌면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니 받아줬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숙모가 많이 울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삼촌은 베란다로 나가서 한동안 들어오지 못했고 숙모는 다음에 언젠간 꼭 더 큰 선물로 보답하겠다고 했습니다. 전혀 아깝거나 후회하는 마음 없이 오히려 1,500만 원 뿐이라는 것이 미안했고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감사하며 행복했습니다. 며칠 뒤 남자친구를 만났고 역시나 돈에 대해 물었는데 저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네요. 눈치를 챈 남자친구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화를 내었고 그렇게 화내는 모습은 연애 기간 중 처음이었습니다. 내가 오랜 시간 동안 알던 남자친구가 맞나 싶었고 쉴 틈 없이 화내는 남자친구의 모습에 벙쪄 있다가 정신이 들자 정이 떨어지더군요.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분명 나는 최대한 배려하려고 했고 원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이 넘도록 대답은 하지 않은 채 오로지 그 돈에 대해서만 물어보는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고 더 이상 나와 결혼에 대해 조율하여 함께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앞에서는 저렇게 냉정하게 이야기하고 뒤돌아섰지만 집에 오니 허무하고 허탈했습니다. 그날 밤은 참 많이도 울었네요. 다시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몇 번을 매달려서 한 번을 더 만났네요. 그제서야 하는 말이 그냥 처음에 하기로 했던 대로 하자. 내가 미안하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는데 라는데 정이 떨어지니 이제와 저렇게 이야기하는 꼴도 보기가 싫었습니다. 이미 자기 본심 다 드러내놓고 이제 와서 왜 저래 라는 생각뿐. 같은 말 하기 싫다. 헤어지자. 이제 너란 사람은 내 안중에 없다. 더 달콤한 말을 하더라도 내 마음은 변함없다. 연락하지 말아라. 만날 일도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헤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부모님께도 삼촌과 숙모에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괜찮아졌거든요. 그 사람 엄마에게도 문자가 오고 그 사람에게도 문자가 오고 내용은 뭐 다시 만나자. 너랑 못 헤어진다. 만난 시간이 어떻게 쉽게 잊혀지냐. 결혼하자.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그 사람 엄마는 네가 내 며느리 아가다. 아들이 힘들어한다. 내 아들 모자랐다. 본래 결혼은 쉬운 것이 아니다. 이러한 내용들 다 차단하고 무시했는데 이 돌아버린 자식이 엊그제 삼촌 퇴근 시간에 맞춰서 삼촌을 찾아갔더라고요. 저를 잊지 못해 힘드니 술을 사달라고 하여 둘이 술을 마셨고 거기에서 모두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삼촌은 조카가 자신 때문에 속 썩은 듯하여 어떠한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하고 저와 이야기해보겠다며 돌려보냈다고 하네요. 어제 삼촌과 숙모가 불러서 가보니 밥을 차려주고 돈을 다시 돌려주기에 알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받지 않았고 함께 술을 마시며 그 자식 욕도 하고 웃기도 하다가 혼자 집에 오면서는 울었네요. 제 시간들이 아까워서요. 집에 와서 씻고 누웠는데 판에 글을 올렸던 게 생각나서 몇 시간 동안 글을 썼습니다. 어찌됐든 저는 6년이 넘는 시간들을 모두 털어내고 당분간은 일에 전념하려 합니다. 혹시나 저도 사람인지라 그 사람이 생각나고 그리운 때가 생기면 이때를 기억하고 마음을 다잡으리라는 생각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썼네요. 쓰고 나니 마음이 후련하고 더더욱 제가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싶어집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글에 댓글 남겨주신 분들도 모두 감사합니다. 두 번째 추가. 절대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전 남자친구가 해온다던 아파트를 욕심낸 적이 없습니다. 처음 글 쓸 때에는 전 남자친구와 같이 글을 작성하느라 이래저래 자세한 상황을 적지 않았고 지금 다시 보니 오해를 할 만한 상황이네요. 그때의 상황을 다시 적어보자면 전 남자친구가 먼저 우리 결혼해야지 내가 아파트 정도는 할게 딱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파트를 할 만큼 돈 많이 모았냐고 나는 8천 정도 모았다고 하니 과소비도 없는데 8천? 이러면서 의아해 했습니다. 제 평균 연봉 알고 있고 더 잘 벌 때도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1,500에 대해 말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1억을 해준다는 것은 그 전에 엄마와 둘이 이야기하던 중에 나온 금액입니다. 엄마가 이제 시집 가는데 돈은 얼마나 모았냐고 물어보았고 8천 정도 모았다고 하니 아빠가 1억 준다고 했고 혹시 더 필요하면 엄마도 5천 정도 준다고 했습니다. 그때 엄마와 이야기했을 당시에는 아직 오빠와 이야기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엄마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단순한 제 생각으로요. 저렇게 전 남자친구가 아파트 먼저 이야기하고 저는 8천에 1,500만 원가 아빠 1억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 이야기를 듣더니 부모님한테 도움받아 2억 5천 아파트를 하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2억 5천 아파트는 제 돈이 다 밝혀지고 다음에 들은 것입니다. 부모님이 옛날 사람이라 남자가 집은 해가야 된다고 했으니 집은 자신이 할 거라고 했으며 아빠가 전세 내주고 있는 아파트 이야기도 제가 했습니다. 혹시 무리 되면 그 아파트도 있다고 그냥 다투고 서로 감정 상하며 이야기하던 와중에는 그러한 이야기도 나왔는데 결론은 전 남자친구는 2억 5천 아파트가 거의 자신의 자존심인 마냥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야기 전에는 차 이야기도 했는데 전 남자친구는 자기 이름으로 된 자차는 없고 필요할 때 어머님의 차를 타고 다닙니다. 결혼하면 당분간 제 차를 굴리고 전 남자친구의 드림카를 사기로 했었죠. 뭐 이런 소소한 이야기는 미래 계획하듯 웃으며 이야기했었습니다. 댓글들을 살펴보니 가져오는 것에 대해 정확히 나누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렇게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면 제 차도 포함인 건가요? 처음 글을 쓸 때에는 전 남자친구와 최대한 간결하게 쓰느라 자세히 구구절절 쓰지 않았고 이야기에서 나온 결론들을 위주로 썼던 것 같네요. 또 다시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얼굴도 모르는 제가 남긴 글에 간혹 싸우는 분들이 계셔서 마음이 좋지 않아서 그리고 집은 욕심내면서 돈 1,500은 포기 못하는 몰상식한 여자라는 이야기들이 참 마음을 핥히네요. 여러분의 위로와 조언, 희망적인 이야기들, 어리석었다는 비판들 모두 감사합니다. 하지만 욕설 섞인 무자비한 비난은 속상하네요. 모든 관심에 감사드리며 저 역시 많이 배우고 느끼며 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